확진된 17살 고교생이 재택치료 끝에 격리 해제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수가 13만 명에 육박하면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치유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광주를 찾아 지역 공약을 쏟아내며 호남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라면과 김밥을 포함한 지난달 외식 물가가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주머니 사정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재료비가 올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뉴스에이 조수빈 앵커 대신 오늘 진행을 맡은 한정현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3만 명을 넘은 지 단 이틀 만에 4만 명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처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가세하자마자 단 2달 만에 2년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오미크론에 맞서서 재택치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관리 가능 인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렇지 않은 징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상희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왕복 2차선 도로의 한 차로를 완전히 막고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차량 사이를 뛰어다니며 문진표를 나눠주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매주 2배 이상 늘어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민 50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치료시설 부족으로 집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는 재택치료자도 13만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 가능 최대치의 80%에 가깝다 보니 방치되는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아내와 2 자녀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A씨의 아내는 재택치료 대상이었고 코로나 증상도 있었지만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인후통이랑 기침, 가래가 초반에는 좀 심했거든요. 기존에 감기약 남은 게 있어서 그것만 좀 찌끔찌끔 먹고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된 상황이고. 체온계나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확진 9일 후에야 도착했고 그나마 성인용은 없었습니다. 뒤늦게 보건소에서 온 연락은 하루 뒤면 격리가 해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치유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게.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또 다른 재택치료자도 사흘째 보건소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며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2, 3회에서 1, 2회로 줄여 관리 사각지대가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동안 줄어들던 위중증 환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재택치료를 끝마치고 격리 해제된 10대 고등학생이 나흘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격리 해제 직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는데 유가족들은 방역당국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며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A군. 지난달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됐고 해제 직전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와 다시 격리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격리는 풀렸지만 사흘 만에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다 이튿날 숨졌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폐에 혈전이 쌓이는 폐색전증으로 추정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들은 A군이 백신을 2차까지 맞았고 무제한급 렉스린 경기에 뛸 정도로 건강하고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낮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들은 걸려서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재택치료 기간 내내 미성년자인 아들이 산소포화도 검사 등을 스스로 했어야만 했고 보호자에겐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아쉬워요.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지만 이미 일주일 격리는 끝난 상황. 본인이 입력한 자료, 또 모니터링한 자료에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7일이 되니까 격리 해제가 된 거고. 유가족들은 생일을 닷새 앞두고 숨진 아들의 사인을 밝혀달라며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잡채, 전자 이런 거 해주려고 충전했었는데.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어서 정치권으로 갑니다. 대통령 선거 오늘로 꼭 31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상징적인 행보에 나섰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에서 여러 번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이번에도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또 참배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마크맨 윤수민, 김단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의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너럭바위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수십 초간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봉하마을 방문에 이 지지자들 수백 명이 이곳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는데요. 이 후보가 즉석 연설을 하자 이 지지자들은 하나 되어 바다로 가겠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이 후보를 연호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설과 공약 발표에서 수차례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균형 발전하는 온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핵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향수를 불러일으켜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800만 명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지만 이 후보에게는 열세로 꼽힙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계승하겠다며 영호남과 제주를 묶어 남부 수도권으로 만드는 지역 균형 발전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18 민주묘지 참배로 광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하기 위해 방문한 지 석 달 만인데 이번에도 분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가로막혀 추모타 앞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한 윤 후보는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5.18 희생자분들의 명령을 위해서 참배는 잘 했습니다. 국민통합의 그 상징에 대해서 제가 예를 갖추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맞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곧바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으로 가 피해자 가족을 만났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선대위 결의대회에서 호남 당원들도 만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호남 지지율은 20%에 근접했는데요. 단상에 오른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호남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시민께서 소중히 지켜오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믿음직하고 후덕한 무등산을 닮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AI 클러스터 구축과 영재고 설립 등 공약 보따리도 풀었습니다. 광주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 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전체 가구에 손편지를 보냈던 윤 후보는 호남에서 몇 % 득표를 하든 약속은 지키겠다며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어서 대선 한 달 전 지금 민심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TV토론 후 첫 반응이 포함된 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유력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중입니다. 3위 주자 안철수 후보는 하락세입니다. 여론보다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당 대선 후보 간 TV토론이 끝난 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거대 양당 후보의 경쟁 구도가 더욱 공고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4곳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보 배우자 논란 등 격화되는 네거티브전 속에 거대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안 후보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1, 2당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모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안철수 후보 일부 지지층은 정권 교체 프레임 영향으로 윤석열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높았지만 일부 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50%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우세를 자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아도 낙폭을 맞는 정도의 상당히 튼튼한 지지세로 버텨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RS 기준으로는 10% 정도의 격차가 유지될 거로 생각하고요. 면접에서도 한 4-5% 정도의 격차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남은 TV토론과 신상 검증, 후보 단일화 여부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두 후보 간 공방전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은 제보자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폭로에 다른 의도가 있단 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대변인이 SNS에 돈 때문에 폭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신세계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폭로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냐며 2차 가해라고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매체가 공개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록에서 김 씨와 윤 후보의 깊은 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화천대유에 이익을 준 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라며 당당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00% 환수 못하게 막은 당사자.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에서 혜택을 본 집단. 그 민간업자를 도와준 그 집단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 전모를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만배 씨의 허풍 몇 마디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익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몇몇에게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런 개발 사업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그 수익의 그 추적이 이루어져야죠. 윤 후보는 특검을 피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자신에게 특검을 받으라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죠. 네, 민주당에서 제2의 윤석열이라고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입니다. 홍 부총리 지금 국회 증액 추경 요구를 지금 거부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35조 원, 국민의힘은 50조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홍 부총리 14조 원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여당에서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의 곳간 제일주의식 논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김남기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야 되느냐, 탄핵을 하자라는 여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에 이어서 이제는 또 민주당에서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 부총리 과거에도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경을 두고서 여권과 이견을 보였는데요. 그때마다 청와대가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부총리가 한 발 물러선 바 있죠. 하지만 이번엔 청와대가 추경 증액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민주당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장외 농성을 하는 국회에서 보기 드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식사조원 가지고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부족하다. 그런 판단하에 추경을 대폭 확대하자라고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손실 보상의 책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릴 수는 없다 보니 홍 부총리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정치권이 추경을 대선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국민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단일화는 금기어. 사실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금기어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처음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단일화를 언급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선거가 며칠 안 남았다며 후보 등록 전에 해야 쉬운 단일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원희룡 본부장 선대본부에서도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좀 말에 무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원 본부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개인적 견해라며 단일화 이슈가 확산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후보 단일화에 대해 거론한 적 없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바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단일화 금기어를 아직 뗄 때가 아니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단일화에 대한 시기, 생각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원 본부장처럼 14일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있고요. 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8일 전에 하면 된다, 또는 3월 4일 사전투표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군부를 떼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 만만치 않게 자강론을 펼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익명으로요. 이 단일화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 윤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만드는 일을 안 후보가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며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발끈했습니다. 후보를 모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군부를 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대선 완주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라며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 정치는 생물인 만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겠죠. 우선 두 후보와 각 당 내부 입장 정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모 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와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기장 바깥에서도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빨간 완장을 찬 중국 공안이 생방송 중인 외신 기자를 화면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된 겁니다. 논란이 되자 중국은 이 네덜란드 기자가 잘못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Wat gaat China de komende uren laten zien? 붉은 완장을 찬 남성의 등장에 앵커의 표정이 굳습니다. Worden hier inmiddels, je merkt het, al weggetrokken. We zijn net ook al bij een ander gebied weggezet. Dus ik vrees dat wij later even bij je moeten terugkomen. 현지 시간 그제 7시쯤 올림픽 개막식 직전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하던 특파원이 제지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네덜란드 전파를 탔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보안 요원으로 나선 중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난입해 조명까지 뺏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특파원은 주경기장 앞에서 중계하다 공안의 지시로 장소를 옮겼는데도 난입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En ik zie nu dat er een politieagent aankomt die de medestanders hier aan de kant schuift. 몇 분 뒤 다른 곳으로 옮겨 중계를 이어갔지만 의도치 않은 방송사고에 방송사 측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안타깝다며 일회적인 일이고 해외 취재진이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특파원은 하지만 다른 나라 특파원도 취재를 방해받고 제지당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꼬집었습니다. 반면 중국 매체들은 해당 기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통제구역 안에 들어왔다며 오만하고 무식한 서구 언론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콩각구입니다. 자영업자들 좌절이 깊다는 얘기 또 전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한 끼 음식값도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게 못 올리는 곳, 바로 김밥집 같은 서민 음식점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장님들도 이젠 더 못 버틸 지경이라는 겁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대학교 앞에서 12년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홍성근 씨. 지난해 11월 모든 메뉴의 가격을 500원씩 올렸습니다. 5년 만에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야채김밥은 3,000원, 라면은 4,000원이 됐습니다. 주로 대학생을 상대하다 보니 가격 인상을 자제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재료비 오르는 부분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영업시간이 없다. 영업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 판매가 많아지면 그거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김밥 속재료인 쌀과 시금치, 단무지까지 식자재 가격이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야채도 채소도 다 올라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7가지 재료 중에 안 올랐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리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손님들한테 미안하겠죠, 첫째. 직장인들은 500원에도 상당히 민감하시거든요. 우리 손님들은 그래도 김 사장이 저렴하게 방위 담회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난달 39개 메뉴로 구성된 외식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5% 급등했습니다. 1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김밥과 라면은 물론 갈비탕과 삼겹살, 심지어 구내식당 식비도 올랐습니다. 소비자도 선뜻 주머니를 열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나 학원 끝나고 김밥이나 다른 거를 사 먹는데 요즘 500원이나 1,000원씩 올라가지고 싸고 그 양으로 먹는 건데 가격이 올랐다 하니까 좀 먹기가 좀 부담이 됐어요. 지난달부터 최저임금도 5% 넘게 뛴 9,160원이 적용되는 상황.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 연휴 이후 가격 인상을 고민한다는 글들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의 급격한 상승세가 서민 경제에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는 치솟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인 것 같은 생각 알고 보면 누구나 합니다. 임금이 올라도 체감은 안 드는 이유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김유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40만 원 인상해준다는 거예요, 월급을. 월급 얼마 인상된다 하십니까? 10만 원 입금돼도 10만 원 인상되고 10만 원. 그 40은 세전이고 세후 10만 원 인상을 해준다. 그리고 이거는 10만 원 인상된 게 아니라 이건 30만 원 깎인 거야. 직장인들이 임금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 탓이었습니다. 2016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약 310만 원. 5년 뒤에는 365만 원으로 18%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 넘게 증가했습니다. 월급보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던 겁니다. 직장인들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회사에서 저희의 인상률이 거의 4% 정도라고 공지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세후로 이제 10만 원 정도만 오른 거예요. 세금이 거의 대부분의 구간을 성형 같은 경우는 세율도 너무 높고 실제로 찍혀오는 거랑 나의 통장에 찍히는 거랑 또 차이가 크니까 세금이 진짜 높긴 높구나 하는 걸. 특히 근로소득세가 5년 새 70% 넘게 올랐습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이 10년 넘게 바뀌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과표 구간은 10여 년째 그대로 있다 보니까 물가라든지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치솟는 물가도 직장인들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201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디젤 게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게 들통나면서 이른바 클린 디젤이란 신화가 깨져버렸죠. 그런데 7년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업체가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번엔 수입차 업계 1위 벤츠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6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벤츠의 경유승용차 광고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였다고 광고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미와 출력을 높이려고 주행 시 저감 장치 성능을 고의로 낮추는 꼼수를 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의 6배에서 많게는 14배까지 배출됐습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디젤 게이트와 똑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팔린 문제 차량은 3만 2천 대로 무려 2조 5천억 원 상당.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전박대 당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가격과 직결이 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부과한 373억 원 이후 최대. 하지만 과징금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지 정의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이 과징금을 거뒀을 때 그 일부를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츠 코리아는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새해에도 고된 취업 문턱 넘으려 애쓰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에겐 면접용 정장을 사거나 빌리는 것까지 모두 부담입니다. 서울시가 무료로 면접 정장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다음 주 면접을 앞두고 의류 대여점을 찾은 취업준비생 신아염 씨. 직원이 옷부터 구두까지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근데 평상시에 구두 신어야지. 구두를 잘 안 신어요. 안 신고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 걸어볼래요, 살짝? 옷부터 구두까지 빌렸지만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면접 복장을 빌려주는 서울시의 취업 날개 서비스를 이용한 겁니다. 면접을 위해서 옷을 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처음 입어보는데도 어울리게 해주셔서 면접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던 황평강 씨 역시 취업 날개 서비스로 빌린 옷을 입고 간 면접에서 합격해 다음 주 첫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그런 옷들을 사면은 오히려 막상 수선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선도 해주시고 또한 잘 보라고 격려 멘트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만족하면서 잘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취업 날개 서비스는 만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접용 정장과 넥타이, 구두 등을 3박 4일간 연간 최대 10번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서비스를 이용한 취업준비생은 16만 명이 넘고 특히 지난해엔 3만 9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5%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7곳인 취업 날개 서비스 지점을 올해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NFT 열풍, 블록체인이나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에 매일 쏟아지는 무수한 콘텐츠, 뭐가 원본인지, 누가 소유권자인지 표시해두는 기술이죠. 검색만 하면 공짜로 보고 복사도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미래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 거란 기대가 뜨겁습니다.
세계를 보다 오늘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신세계를 보여드립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해체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 4인조 록밴드 비틀즈. 리더 존 레논의 생전 메모, 연주했던 기타, 의상 등 소장품이 온라인으로 재탄생돼 경매 행사가 열립니다. 움직이는 친필 메모는 시작 가격만 우리 돈 약 3,600만 원으로 고가입니다. 주최 측이 판매하는 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진품 인증서입니다. Consider actually selling this stuff, and I'm going, no, this is really, really personal, and I think this is a way of sharing the stuff in a unique way. 이 인증서는 대체 불가 토큰, 이른바 NFT로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진품 소유를 인정받는 일종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기록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죠. 복제 우려가 있는 온라인 예술 작품에 NFT의 활용이 활발한 이유입니다. 한 일본 작가의 온라인 예술 작품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전화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정품 인증을 받은 작품 NFT를 곧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물을 손에 넣을 수 없고 소유권을 상징하는 디지털 코드만 가지는데도 NFT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만 2천만 개가 넘습니다. 지난해 거래된 NFT의 총 판매액은 약 30조 원. 1년 새 262배나 폭등했습니다. 해외 유명 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유명 자동차 기업은 예술가들과 협업해 온라인에서만 구현되는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 소유권 판매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등 NFT 시장 선점에 한창입니다. 일각에서는 실물도 아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다 보니 활용도가 넓지 않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hy pay $63,000 when you could just?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선은 미래를 향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어떤 매장들이 생기기도 하고 브랜드가 등장하기도 하고 소유권과 또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NFT가 너무 잘 맞는 거죠. 온라인 가상 공간 시장이 더 커지고 저작권 개념이 보다 강해지는 미래에 더 가치를 갖게 된다는 평가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재혁입니다. 마스크 없는 외출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새 마스크를 꺼내 쓰는 게 일상인데 버리는 것도 일이고 환경오염될까 걱정도 되지요. 이렇게 다 쓴 마스크 생활용품으로 다시 쓸 수 있을까? 대학생들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각양각색에 버려진 마스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동안 버려지는 마스크는 무려 2천만 개. 한 해 73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쓰고 난 마스크는 대부분 소각하거나 땅에 묻습니다. 마스크의 주요 재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 땅속에서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0년. 1톤을 태우면 3배가 넘는 온실가스가 발생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생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폐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원주 지역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폐마스크 3만 장을 수거, 소독과 코 지지대 제거 작업 등을 거친 뒤 마스크를 녹여 추출한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해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부터 골프티, 휴대전화 거치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버려진 마스크 10,000장을 모으면 이런 돋보기 안경 5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내집니다. 마스크를 아무도 재활용해보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시각에서 처음 이 마스크를 재활용해보게 된 것 같아요.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된다. 아이디어 상품으로 탈바꿈한 마스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도 무척 추우셨죠? 바람은 아직 매섭지만 봄은 오고 있습니다. 제주 성산읍에 피어난 유채꽃이 봄맞이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대구가 영하 6도로 예상이 되고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차츰 찬바람이 잦아들겠고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풀리는 동시에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함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많은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기온 변화가 커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세차는 날이 풀리는 화요일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